뭐냐면 이 양반이 무슨 대권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마스터 플랜을 짠 거죠. 짜가지고 고려 시대의 폐단을 없애려면 신하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이 이끌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마스터 플랜이 짜진 거니까 사실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이빨까지 호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을 잡아서 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굳이 연대순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뭐 이 사람이 읽었다, 내일은 저 사람이 읽었다 입맛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왕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세계사와 국사의 연대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런 생각 한 번씩 안 드십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그 당시에 세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이런 거 궁금하세요? 영조가 그렇게 잘했다는데 이 양반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궁금하세요. 그래서 항상 세계사 연대표를 두고서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세계는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조선시대 때에 해당되는 내용들, 특히 이제 세종 때에 많이 본다고 하면 잘 한번 볼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에 유독히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영웅이 있었지만 세계사에도 그 굵직굵직한 영웅들이 있어서 세계사를 획기적으로 변환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면 이렇죠. 정조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조시대 때도 우리가 조선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 세계사에도 비슷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걸로 보면 가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올해 입학한 애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오는 애들 얘가 좀 그러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정조 대왕 때 다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볼 수 있고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사도세자 밑에가 이제 정조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면 벌써 뭐예요? 이 아편전쟁 1840년대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죽는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뭐예요?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했던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동양을 점령하죠.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앞서갔던 민족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 벌써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불운한 민족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먼저 태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세종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영조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민석 씨가 하는 내용인데요. 조선시대 때 최고의 왕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설민석 씨도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세종과 정조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은 삶 전체가 애민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누구를 가장 기본으로 두었다? 백성을 기본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세종이 이런 말을 하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을 내가 어여삐 여기사 한글을 만들어 배포하느니
다들 읽고 배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는 뭐 글을 알아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법이 많아서 그렇지. 네.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고 정조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컴플렉스죠. 사도세자는 결국 역적으로 되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역적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 컴플렉스를 안고 있었음에도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원한을 갚는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거냐의 쪽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 상소문 읽는 것이 즐겁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백성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부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 27명을 노력형 군주와 천재형 군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민석 씨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천재형 군주로는 두 사람을 뽑아요. 첫째는 세종, 둘째는 굉장히 여기 지금 잘못 적어왔는데 세조가 아니고 선조입니다. 선조.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가 좀 어름한 왕, 그죠? 나라 결국 굉장히 고생시키고 이랬던 사람, 도망다니고 이랬던 비겁한 사람, 뭐 이렇게 기억들을 하는데 임진왜란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학자들이 누구 그죠? 네, 여기 연동의 유성룡, 이순신, 이 양반들하고 딱 맞닿아 있을 수 있는 만큼의 지력이 있었다. 그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응할 만큼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세종대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방원은 장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장자에게 자기 대를 물려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양녕대군이나 좀 그렇고 세종이 똑똑해 보여요. 셋째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참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형 둘이 효장하고 두 사람이 뭐예요? 야 보니까 뭐 아버지 뜻은 셋째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적당히 물러나자. 그래서 약간 미친 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자니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것을 받게 되는데 이 세종이 불과 2개월 수업을 받고 왕위 옵니다.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우리가 많이 하는 황희정선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기 하나 죽지 않고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 뭐 어디라도 공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독서량이 한 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천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조가 천재형 군주로 이야기될 수 있다. 또 이제 노력형 군주로는 성종과 영조를 뽑을 수 있다. 성종은 세종대왕을 멘토로 삼은 사람이고 제2기간 중에 9,200회의 경연을 했다. 제가 숫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9,200회의 경연을 했다. 평균 연간 355회 했다. 이런 뭐예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경연을 했다.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현안을 두고 신하들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거 잘 안 하죠? 네. 물론 회의는 하겠지만 경연은 치열하게 논쟁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 그러니까 첫째에 노력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노력형 군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영조다. 이 사람은 경연을 3,400회나 했고 이 양반 또한 뭐죠? 무수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이것이 있었는데 설민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누구나 컴플렉스는 있잖아요. 컴플렉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을 노력하게 할 수도 있고 좌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왕 두 사람이 영조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습니다. 정조도 아까 역적이 자신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그 컴플렉스를 노력을 통해서 결국 엄청난 업적으로 이루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요즘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또 뭐 원체 스펙 중심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이 평가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력은 천재를 신념을 기적을 낳는다. 노력은 천재를 낳고 신념은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력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신념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 탓할 거 하나도 없고 그죠? 기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났고 복권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것보다 복권을 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권을 사가 밤새도록 신념을 걸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은 굉장히 우리가 실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계천 보건공사를 누가 제일 먼저 했죠? 태종이 했어요. 태종. 태종 때부터 청계천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작업을 해서 지금도 굉장히 그것을 잘했다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청계천에 가면 이 광통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이거 하수구였다고요. 하수구. 그런데 그 광통교를 봉사할 때 거기에 쓰여진 돌이 누구 거냐? 자기 계모의 무덤에서 뽑아온 석축을 가져다가 그 광통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했던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했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그 계모입니다. 그죠? 이성계는 본처에게서 아이가 6명이 있고 후처에게서 아이가 2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처에게서 나온 아이를 세자로 책봉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왕제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 형을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자기는 뒤로 자기가 나서기는 그러니까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태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계모를 미워했던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청계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원각사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파고다공원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재미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얽혀져 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도 많다. 이 원각사라고 하는 것은 세종의 둘째가 바로 누구죠?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이 단종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는데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또 시달린다라는 게 뭐냐면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게 되죠. 내 아들 죽였다고 이제 계속 하니까 그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도 문둥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2이 죽어요. 아들들도 꿈에 계속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도 죽고 이렇게 하니까 그 원을 풀어준다는 개념에서 원각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거기 10층 석탑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원각사라고 하는 절은 없어지고 탑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연산군이 나중에 이제 기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했던 장소로도 써가지고 나온 단어가 뭐죠? 흥청망청. 나중에 우리는 뭐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장소로도 바뀌어지는 것이겠다. 제가 그림을 한번 바꿔봤는데 이게 뭔가 10층 석탑, 이게 흥청망청. 흥청망청에서 흥청은 뭐죠? 전국에서 기생들을 뽑아옵니다. 선발을 해오는데 10,000명 가까이 뽑았다. 10,000명 가까이를 뽑아서 그 중에서도 특출난 어떤 여성들을 데려다가 같이 뭐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흥청, 그러니까 흥을 돋구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흥을 돋궈서 뭐 임금에게 길을 불어 넣어주면 뭐 국가가 잘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흥청했는데 결국 망청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파고다 보면서 임금에 대한 호칭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누구는 세종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세조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군이라고 부르느냐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나름 정해져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 종, 군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라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조죠. 그래서 태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왕통을 계승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세자가 계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죠? 종을 붙여줍니다. 종을 붙여준다. 근데 세자가 아닌 자가 왕이 되면 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위된 사람은 군이라고 합니다. 폐위된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공이 있는 사람은 조라고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거의가 다 조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하의 권한이 높아지고 왕권이 약화되니까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조자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정매품, 종매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매품하고 종매품은 그 밑에 하위 개념에서의 분계이기 때문에 정보다는 정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태조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다 많은 이야기를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오늘 대표적인 것들 한 가지만 태조는 어쨌든 유하도 해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유하도로 가서 거기서 해군을 할 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4대 불가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 양반의 어떤 철학 세계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요동으로 군사를 일으키면 외부가 침공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가 올라가면 저 밑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마철이라 팔에 악유가 녹아 풀어지며 군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릴 염려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하도를 해군한다. 이 개념을 썼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개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병사들은 출근할 때는 이 개경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서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유하도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는가 하면 20일이 걸려요. 며칠요? 20일. 그거 가는데 막 20일이나 걸리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회군해가지고 넘어 들어올 때는 유하도에서 개경까지 들어오는데 열흘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요만큼의 거리가 더 있다고 치면 40일 걸렸던 것, 그때는 뭐예요? 불과 4분의 1밖에 안 걸린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20일 걸렸으니까 40일 걸렸을 텐데 갈 때, 올 때는 9일 남짓밖에 안 걸렸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온 거죠. 이걸 뭘 뜻하죠? 갈 때 엄청 가기 싫었다. 갈 때 가기 싫을 때는 40일이나 걸린다. 그런데 지가 마음 먹으니까 9일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라고 하면 안 간다. 가라고 하면 40일 걸린다. 그런데 지가 맘먹고 가는 거다? 9일밖에 안 걸린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기 자율로 왔어요? 타율로 왔어요? 자율로 왔어요? 자율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함흥차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흥차사. 이 함흥차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가 있죠. 결국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때 막내 방석이를 이제 세자로 책봉하니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자기 형을 왕으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알고 떨어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늘 살고 있었던, 자기가 잘하고 했던 그 함흥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옥새를 들고 가요.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옥새 들고 튀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차사를 보냅니다. 차사. 그거 우리도 좀 뺏어오든지 뭐 하여간 설득을 해가지고 돌아오시게 해라. 이렇게 해서 차사가 가는데 그걸 이성계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 차사로 느껴지는 건 있으면 차사로 자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차사로 안 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누가 가는가 하면 박순이라는 사람이 가요. 박순이라는 사람. 이 양반 이성계하고 친구예요. 여기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망아지가 딸린 조랑말을 새끼가 딸린 말을 데리고 가요. 그걸 들고 이제 함흥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이성계가 멀찌감치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걸어오거든. 근데 이놈이 보니까 말하고 새끼 망아지를 같이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집에까지 안 끌고 들어오고 새끼는 그쪽에 묶어놓고 어미 말만 끌고 들어온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어쨌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미 말이 막 요란스럽게 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네. 그러니까 왜 새끼하고 같이 오더니 새끼는 안 데리고 오고 입만만 데리고 왔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이 이렇게 우는 거고 자식을 떨어뜨린 어미 말도 하물며 이런 말도 이렇게 울고 하는 건데 사람이 아우만 있으니까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수가 읽히잖아요. 엄마가 낯설 듯하는. 그래도 뭐 틀린 말 아니니까 마음이 좀 동해요. 또 이제 마치고 난 뒤에 그냥 돌려보내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참모들이 저거 왜 안 죽이냐? 딴 사람 다 죽이는데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건의가 들어오니까 사실 마음은 살려주고 싶은데 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쫓아가서 강을 건넜거든 살려주고 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거든 죽여라. 그래서 부하들이 말을 타고 막 뛰어가죠. 쫓아가니까 이 박순이 용흥강이라고 용흥강을 건너려고 배에 막 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음을 당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누가 가서 해결했죠?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가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이 무학대사도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나라를 건국한 후에 서로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여흥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러죠. 그때 야자 타임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야자 타임.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대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나만 봐도 돼지로 보이는데 내 눈엔 당신이 돼지로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십니까? 제 눈에는 왕께서는 부처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까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돼지라고 보이면 지는 나보고 개로 보인다. 이래야 이게 말이 되는데 나는 나쁘게 말했는데 지는 더 멋있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일명 견지자는 견이요. 네. 그러니까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 인지자는 인이다.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그 대표적인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양상 때문에 뭐죠? 결국에 한양으로 청도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태조에게 있었던 것이고 두문불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우리 궁이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뭐예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어지고 개국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재 선생님. 길재 선생님이 뭐예요?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여기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냥 산에 계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했죠? 일면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 양성된 후학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뭘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결국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으로 되면서 지방 세력과 집권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지방에서 공부를 시켜서 제자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커서 중앙에 진출을 못하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조선 후반기에 계속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라고 할 수 없어요. 구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두문불출 이야기는 아주 재미도 있을 뿐더러 도대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은 예인데 이게 뭐냐면 고려 때 그 마지막 왕을 모셨던 그 신하들이 이 태종이나 이성계에게 가서 벼슬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그 당시에 뭐 통계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72명 고려의 충신 72명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방원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다시 나와가지고 정치를 좀 해라.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집권 세력이라도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요즘 텔레비전으로 문제잖아요. 지금도 민재풀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왜 약해요? 청문회를 통과 못하죠. 어저께인가도 뭐 8번 이사했다고 그러죠. 저도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주민등록 뛰어봤잖아요. 그럴 때 저도 한 10번 되더라고요. 이사되기. 그게 뭐 이장 취임했던 뭐가 이장 주소를 이전했던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이사 공무원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통과를 못하니까 인재가 없어요. 지금. 어느 집권 세력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뭐 정치를 알고 행정을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정치를 안 하려고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안 돼요. 자기 집 앞에 두문을 치고 썩어 버리고 돌아다니는 열받는 불질러버려요. 두문동에서 불질러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온 사람이 누구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황희예요. 황희를 내보내면서 너라도 가가지고 우리의 뜻을 실현시켜라. 정치에. 이렇게 해서 황희를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다 타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두문불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불에 타 죽는데도 그것을 수용하게끔 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아니 금호산 들어가 숨어 있는데 안 나온다고 그냥 불질러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꺼이 타 죽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충성인데 충절이라는 건데 그 충성을 맹세했던 고려의 왕조를 들여다보면 대파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판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뚜렷하게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고 새로 등장한 신진 세력이면 이때 내가 살짝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쪽 정부가 원체 잘했는데 요놈들이 구태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멋있는데 이마다 개판이었잖아. 그런데도 거기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 비밀만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군가를 나에게 충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책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야지. 나이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시대에.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저희가 공자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결국 공자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충자 할 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이것이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중간 위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을 딱 꽂아두고 일체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충인데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번 마음을 줬다면 그걸 배신하지 않는 것이 충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공자도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 세종 이야기는 원체 영화로 많이 보셨습니다. 세종이 남긴 어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의 어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소인 일을 노력시키지 말라. 백성을 편안하게 기르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 백성을 가까이 하기 수련의 선이 중요하다. 백성을 구제못하는 죄는 진실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수령은 소신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라. 신하를 돌봄에 있어 많고 적음 그리고 상하를 가리지 말라. 은혜를 저버린 오랑캐는 반드시 처벌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융통성과 원칙 중 하나를 고집할 수 없다. 법은 모름지기 어지럽게 명령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지금 접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실록들을 가져다가
지금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배울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랑캐, 우리를 배신한 오랑캐는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처벌하라. 이래서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대마도를 정벌하는 거죠. 어저께 이번 주에 저희들이 대구에서 미중전쟁을 했어요. 책으로. 미중전쟁을 책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트럼프하고 쿠시너라고 하는 트럼프의 사위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그 책에 묘사가 돼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굽신거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몸에 익어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본이나 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인다. 독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얘들은 뭘 시키면 또릿또릿하게 뭐라도 해낼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려하다. 일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본이 한국을 770번 침략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일본을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DNA 문제다. 이런 말이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있는데 제가 뒤통수를 770번 근데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DNA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거기를 쳐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 만큼 거기에 김진명 씨가 아주 리얼하게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그 책이 잘못됐더라 이 말이죠. 한 번 갔잖아요. 한 번 가가지고 어쨌든 대만을 우리가 점령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뭐예요? 그것을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임금 영린의 주인공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집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학습이 돼 있잖아요. 역사를 배우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원체 이 양반이 했는 이야기는 비중이 많아서 사실 여기 지금 세종실록 설민석 씨가 써놓은 책 말고도 제가 지금 보충을 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혹시 보이십니까? 정전. 학생님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정조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기에 신하들에게 공종 묻기를 그대들은 근래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하였는데 신하들이 읽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정조는 이는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보느라고 여가가 적기야 하겠지만 하루 한 편의 글을 읽고자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과정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해나간다면 1년이면 며칠의 경서를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몇 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실서를 두루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따로 독서할 날짜를 구하고자 한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때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정조 어록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혹시 한번 필요하시면 구입하셔서 보시면 주옥 같은 말들이 책 한 권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책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책 읽는 시간 값이 비싸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임금이 얼마죠? 시간 7,530. 내년에 지금 뭐 8,000 몇백 원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책 한 권을 15,000원 주고 사가지고요. 그 책을 읽는데 사실은 한 달이 가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더러는 3페이지 읽고 덮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책값 15,000원이지만 책 읽는 시간값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서통에 오면 일단 듣기라도 듣잖아요. 책도 안 샀는데. 근데 제가 뭐 이 책 사지 말고 일단 들어보고 관심이 가면 그때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오시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이득이죠.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해? 따라해보세요. 마지길이. 마지길이 남는다. 마지길이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 중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말만 몇 가지. 임금의 톤으로 읽습니다. 임금의 톤으로. 영린에 나오는 중용 23장. 자, 작은 일도. 자,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잠깐 다시. 내가 힘 딱 끄고 임금처럼.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외에도 이 방법을 어떻게 시작. 싫어하지만 들어야 하고 노엽지만 참아야 한다. 그대는 반드시 그대가 들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들어야 한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남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며 기꺼이 듣고 마음의 노여움을 풀지 않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는가.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마음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라. 노력하고 갈고 닦아라. 근력은 힘쓰면 더욱 단단해지고 총명은 기르면 더욱 새로워.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라면 무엇보다 욕심을 적게 가짐을 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불행한 여인을 꼽으라고 하면 정주의 어머니를 꼽죠. 그렇죠? 남편 그렇게 됐죠. 거기다가 아들 먼저 갔어요. 정조가 죽고 나서도 15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백인공 씨가. 거기다가 자기 손자가 집권해서 그 정순왕한테 또 오만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들 다 봤죠. 이러니까 가장 불행하게 살다간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유독히 강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축하게 되고, 이 풍수 지리자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이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원. 실제로 거기가 용이 투수를 문 영상이라고 해요. 여의주를 문 영상이라고. 아시겠지만 이병철 회장님이 풍수지리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죠. 이병철 회장님이 구미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리고 수원에다가도 공장을 짓는 이유들이, 용인 에버랜드가 수원에 있는 이유도 다 그런 데 기반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로 가겠다고 거기를 결정을 하고 갔는데 누가 생겼는가 하면 아이가 생겼어요. 화성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아이를 잉태한 거죠. 두 손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짜가 자기 어머니하고 생일이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와 이거 진짜 아니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70살이 되고 우리 아이가 15살 정도가 되면 내가 왕위를 물려주고 내가 화성에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화성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혁신도시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랬는데 해필 1799년이죠. 그때 이 양반도 피부병이 왔고 그 피부병 걸리고 바로 1년 만에 1800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뭐 원체 많이 들으신 이야기여서 다만 그러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실제 영민이라는 것도 실록에 정확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금을 죽이려고 암살조가 침투했던 사건은 유일하게 정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민 영화 재밌게 보셨죠? 자, 마지막으로 알맞게 하라. 시작. 말은 과장해서는 안 되고 진실되게 할 뿐이며 그는 길게 물어서는 안 되고
정밀하게 할 뿐이며 은혜는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고 정밀하게 할 뿐이며 사람은 열심해서는 안 되고 믿을 뿐이며 사물은 먹어서는 안 되고 물소를 받을 뿐이다. 여기 보면 은혜는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되고 이 말이 제가 지금 나눔운동 체험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베품이라는 단어하고 나눔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복지 예산 거의 150조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도 사실은 뭐 다들 불행해하고 원망이 많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는 베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의 자세는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나눔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만든 기관이 나눔운동 체험본부고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꼽아놓고 있다. 왜 꼽아놓고 있을까? 왜 꼽아놓고 있을까? 아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읽은 책이니까 내 자식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읽지 않지만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지만 꼽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우리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에서 읽고 우리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한 가지 왜 꼽아놓고 있습니까? 집에 손님이라도 오면 아니 우리가 책 좀 읽은 시간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 교만스럽다. 그러니까 내놔라. 내놔서 이거 내놓으면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때 폼을 못 잡습니다. 미안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서로 안 읽는다 손치더라도 따라해보세요. 책을 안 읽더라도 책 제목이라도 본 놈이 책 안 읽은 놈보다 낫다. 그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어느 놈이 제목 딱 보고 딱 꽂히가 야 인생만 바꿔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다 기꺼이 내놓자. 그런데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시내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무튼 꿈에 이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는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잠시라도 그쪽 뒤에 분들은 저쪽 분들 보시고 이쪽 분들 이쪽 보시고 인사라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간단하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 뒷줄은 뒤로 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쪽으로 여기까지는 이쪽으로 차렷 빨리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들은 전남주 실록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소개도 좀 하시고. 거기는 뒤로 돌아주시면 위에는 사람들이 돌리기 하죠. 잠깐만 좀 불편하셔서 일어서서